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 기자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신 주제 오늘의 말씀해 유일한 주시죠. 주제죠. 여당 네. 참패로 끝난 4월 네.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종 투표율 56.8%,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이번 4.7 재보궐선거였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큰 격차가 났었는데 투표율이나 각 득표율에 담긴 의미, 먼저 전체적인 총평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끼리 대화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선거 어제 밤에 주고받은 얘기를 누가 좀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다. 이 선거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1년 전이죠. 4.15 총선에서는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가 될 뻔했는데 코로나를 가지고 좀 정치에 보수 야당에서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 야당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80석이나 했었죠.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뒤집혔죠. 이번에는 이제 보수 야당이 뭘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충수, 뭐 LH 사태에 대한 그 대처를 잘못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패배를 자초한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당이 잘한 게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야당이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만 있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사실은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야당이 굉장히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천 파동까지 겪으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잘한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네. 네. 아무 자충수를 두지 않았어요, 야당이. 여당이 자충수를 두는 와중에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결국 잘한 거다. 뭐 아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천 파동이나 이런저런 그 구설에 휘말려서 선거를 망치고 그랬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힘 전신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 아마 그 대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로가 좀 인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누구 한쪽이 잘하면 만약에 다른 쪽이 더 잘하면 그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선 대선도 결국은 누가 자충수를 덜 두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여당의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여당의 자충수라는 건 지금 바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부분을 전공법으로 대처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 5년 전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둥, 무슨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둥, 이게 이제 유권자들 입장으로 보면 자꾸 물타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까지 거기에 그 첨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법이 아니라 물타기에 이제 실패를 했다. 예. 여당이 잘못한 거 조금만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사실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부터 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좀 선한 정부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데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긴 했지만 뭐 자녀를 뭐 이렇게 특혜로 뭐 입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또 뭐 네. 사모펀드에 뭐 돈을 넣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좀 잘못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버텼죠. 이거 반대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거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누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복싱을 할 때 마지막에 그 결정타 맞는 장면만 보면 안 된다. 그 전에 이 잽을 여러 번 맞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랑비에 옷 결정타를 네. 맞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LH 사태는 마지막 결정타였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잽에 해당하는 그 여당의 악재는 조국 장관 또 윤석열 추미애 뭐 충돌 이런
것, 또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부동산 재건축의 이제 그 이슈에 민감한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이번 재보선에 가장 큰 변수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가장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던 건 맞습니다. 일단 강남 지역 유권자들이 뭐 보수 야당 선택하는 거는 이해관계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민심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 강북 또 이제 세대로 보면 좀 어떤 청년층, 중도층 이쪽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지지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지지 정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을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투표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을 찍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심판받은 측면.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중도층하고 젊은 층의 마음이 좀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뭐 이뻐서 이렇게 이번에 승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상대적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선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가 있으면 차악의 후보가 당선되겠죠.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그런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반사적 이익도 저는 상당히 얻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무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5번을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뭐 정책 실패 같은 건 제대로 인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25번이 아니다. 네. 먼저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모두가 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25번의 대책 자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하여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을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유권자들한테는 무언가 자꾸 우기려고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누적되니까 이 정부는 뭐 잘못을 해도 이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뭐 내로남불 얘기를 비롯해서 뭐 우의선, 무능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기대했던 샤이 진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 외에 가장 뼈아픈 실책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역시 어떤 그러니까 수요 억제 우위주의 정책. 뭐 그게 저는 가장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확대를 해가면서 뭐 수요도 일부 억제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부동산 급등을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때 보면 잘 아시지만 뉴타운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 뉴타운 정책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공급을 확대한 측면은 틀림없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계속해서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공급을 제대로 늘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차피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땅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여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급 확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부동산이 또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차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실패했다. 네. 저는 이제 선거 전술 부분 하나만 좀 추가를 할게요. 뭐 이제 샤이 진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부끄럽다 이 얘기인데 사실 샤이 보수는 있을 수 있어요. 명분에 좀 딸리지만 명분이 좀 부족하지만 돈 때문에 내가 여길 찍는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샤이 보수라는 말은 있는데 샤이 진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에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말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민주당 쪽 현역 시장들이 거리가 되면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걸 전공법으로 치렀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시장을 할 수 있다라든가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끝까지 생태탕하고 이제 페라가모 이런 걸로 해서 네. 이제 부정적인 상대부 홈집 내기를 하다가 유권자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표차가 좀 더 벌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이제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을 했는데 오세훈 당선인이 2030 세대 남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20대 여성은 박영선 후보에게 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양상이었는데요. 20, 30대 남성이 정권 심판론에 더 민감했던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뿌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20대가 그런 취업 같은데 가장 민감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자 인국공 사태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사실관계에 어떻든 간에 네. 그렇게 되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그런 공정과 정의의 관념에서 자기들이 뭔가 이 기성세대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누적되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LH 투기까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20대에는 관련은 없지만 자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또 야당을 찍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의 차이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 취업 분야에서 훨씬 더 민감한 쪽은 남성이겠죠. 아마 그런 점에서 여성 남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세대 얘기를 조금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대하고 20, 30대가 2016년, 2017년 촛불 국면에 연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 40대들은 지금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잘못해도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이런 세대가 이제 꽤 있고요. 네. 그런 유권자들이 꽤 한 절반은 아직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 30대들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잘못하면 좀 혼을 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20, 30대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떤 중도층 또 어떤 스윙 보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유권자로 유권자죠. 애들이 유권자로 표현을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애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런 큰 실수를 해서 이제 주워 담지를 못했죠. 또 남자하고 여자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사회학자들 얘기인데 20대 여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또 약간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하고요. 20대 남성들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업이나 이런 사회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번 선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궐선거 관련 얘기인데 자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를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민주당 참패 이것이 정가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아주 큰데요. 여야 모두 당 수습을 시작하면서 재보선 이후에 대선 전국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힘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새 원내대표 경선 때까지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에 이제 열리는데 민주당의 당 수습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김태년 그 대표대행이 얘기한 거, 저거는 1년 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죠. 매년 어느 정당 중에 하나는 저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1년 또는 2년 뒤에는 비슷한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 그건 역시 우리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자,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16일이죠. 원내대표를 뽑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네. 변화를 가져왔는데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면 과연 그 변화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정말 환골탈태와 같은 변화로 느껴질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뭔가 또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권 이게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4월, 5월에 걸쳐서 여야가 다 내부 체제 정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만의 게임이 아닌 정말 유권자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이 좀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개편이나 뭐 혁신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환골탈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나경원 후보가 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차기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세우고 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깔 새빨갛게 다 바꿨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 영입해서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차기 주자를 미리 호출해서 당 혁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경기지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종의 봉합입니다. 원내대표 선출하고 전당대회 5월 1일 날 하겠다라는 일정만 잡아놓은 거고요. 네. 이 혁신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채울지 또 어떤 정책 노선의 방향을 어떻게 뭐 쇄신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쇄신할 만한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개각으로 수습이 될까요? 어차피 선거 전에 개각을 좀 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이상 올해 재임한 장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 이게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적 개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대선 주자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 수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장관 몇 사람 인사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선거 이후에 뭐 인적 쇄신 차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좀 몇 사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모양은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걸 이제 국민들이 과연 저게 쇄신용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이 평상시에 그런 걸 해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지금 뭐 사실 내년 대선까지 따지면 11개월이고 만약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 거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하면 사실상 한 10개월짜리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기존의 인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 또는 국민들이 눈에 확 띄는 인물을 기용을 했다 또는 그런 사람을 총리로 기용했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좀 국민들의 눈길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죠. 뭐 네. 흔히 지금까지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을 취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엔 어떤 그 개각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예상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5월 달에 그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갔는데 다시 뭐 그런 정도의 지위로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아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만날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나더라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과 같은 이런 지위로 만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제3지대에서 손을 잡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그런데 별로 그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야구 감독도 아니고. 2012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6년이죠. 더불어민주당 일당 만들고 또 이제 국민의힘 가서 뭐 또 서울시장 승리하고 또 2020년엔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드나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김종인 마술쇼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본인이 정계 은퇴한 상태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좀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책을 썼어요. 그래놓고 또 이제 현실 정치에서 호출을 하니까 가서 또 누굴 만들어주고 네. 이거 별로 그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좀 손을 떼고 좀 그 어떤 사회 원로, 우리 정치 원로로서 좀 이렇게 훈수나 좀 두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뭐 당정 쇄신, 당정청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마지막까지 이제 산을 끝까지 오르는 심정으로 뭐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임기 말에는 역시 통합형 통합형 인선을 해서 어떤 그 안정적인 그 마무리, 국정의 마무리를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게 국민 또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혁신 의지, 쇄신 의지 같은 거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선거 참패 민심을 받아들여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 총선 때 그 상황하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이 두 개의 장면을 봐가면서 좀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민심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국민은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그래도 맹수인데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갑자기 돌아서서 물 수도 있다. 그게 국민이다. 이 말이 생각나서 오늘 제가 국민은 호랑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 배를 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민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4.7 재보선 결과를 분석하고 새 판짝에 돌입한 정치권 동향과 내년 대선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